대석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서상범 의원을 모시고 이분은 청와대에서 대북 그리고 또 외교안보 관련 일을 하셨고요. 북한 인권이 죄송합니다. 그 유엔에 상정되는데 실무자로서 직접 유엔 인권대사 밑에서 실무팀장으로 직접 일했던 분입니다. 서상범 위원을 모시고 북한 인권의 실체와 그리고 진행 과정,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서상범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계속 저희가 했던 북한 인권 왜 중요한가, 왜 북한 인권인가 이런 얘기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목을 겨루는 가장 큰 기술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체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정통성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도부에 그 책임을 물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런 자기 일은 수령을 지금 예. 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한다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의 목을 겨루는 비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북한 인권은 뭐 우리 뭐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민감. 네네.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뭐 어쩌고 아주 세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이거 북한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처절한 만행이 자행되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인이고 그것의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형사 재판에 회부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북한 사회로서는 정말로 굉장히 자기의 급소를 딱 찌르는 그런 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하는 그 경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게 그 보니까 사실은 그 지금 북한 인권과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온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나와도 뭐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외교적 표현이었는데 예. 이번에 북한 인권 그 보고서나 이런 과정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네. 그 내용도 아주 리얼하고 굉장히 네. 강경하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거의 시작은 고난의 행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 네. 95년도 전후에서 했던 한 3년간의 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도덕 시간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도덕 시간, 국민 윤리 시간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갖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게 선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상황이 나쁜 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고 국제 사회는 북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 300만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굶어 죽은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북한 사람 국제사회는 몰랐나요? 아니요. 그 전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95년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하기 전에는 북한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폐쇄 사회니까. 예. 뭐 그건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FAO라고 국제 식량 기구, 유엔 산하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가 하는 일은 각 나라에서 식량이 모자라서 기아 사태가 일어나면은 회원국한테 기부금을 얻어갖고 그거 갖고 식량을 사서 원조해주는 일종의 이제 원조 구호 기구의 역할을 원조 하고 구호 기구군요. 네네. 그러면서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니네 이제 곡물 얼마나 생산했냐, 뭐 고기 얼마나 생산했냐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 북한이 이제 매년 보고를 하는데 FAO에 예, 보고를 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1년에 알곡을 갖다 연간 한 900만 톤 정도 생산한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왔어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건 약간 거짓말 뻥이 들어있겠네요. 예, 북한 인구가 대충 2천만 정도로 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1년간 그 먹는 소비하는, 식량은
대충 500만 톤 전후다라고 추산을 그래요? 하고 500만 톤 전후. 500만 톤 정도면은 이제 북한에서 충분히 먹고 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제 그럼 900만 봅니다. 톤이면 뭐 작업자지가 넘어서네요. 네,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FAO에서 가서 뭐 실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보고 그러니까 자료집을 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운명의 1995년 음. 새해가 되니까 이제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94년 작황은 900만 톤 생산했다. 또 물론 약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 4월이 되니까 북한이 FAO에 식량이 모자라니까 1000만 톤 구호곡을 보내달라. 1000만 톤이나. 예. 1000만 톤 뭐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네. 예, 그러니까 FAO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니네 500만 톤 필요한데 900만 톤 생산했다며? 근데 왜 1000만 톤이나 필요해?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FAO를 갖다 호구 삼아 갖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 좀 더 많이 얻어내려고. 네네. 그러니까 실상을 알기 위해서 FAO는 항상 조사단을 보내서 그 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갖다 파악을 합니다. 그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원국한테 이번에 어느 나라한테 몇 톤을 공급해야 되니까 좀 기부금을 달라 해갖고 이제 식량을 사서 보내거든요. 근데 조사단을 보내야 되는데 조사단 방북은 거부해요. 그러면서 식량 모자란다고 1000만 톤 달라고. 1000만 톤 달라고. 그러니까 FAO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업무 처리 절차가 있는데 그건 진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1년 생산량에 해당하는 곡물을 달라고 그러니 FAO는 황당하죠. 참고로 FAO가 1년에 평균 한 300만 톤 정도를 전 세계에다 구호 물자로 보냅니다. 뭐 그러면 3년치가 넘는 예산이네. 네,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95년에 북한은 여름에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갖고 홍수가 나갖고 농사를 갖다가 망쳤다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작황이 안 좋은 건 이제 사실이니까 그럼 또 아니 파악을 근데 물난리는 그러면은 뭐 5월, 5, 6, 7월일 테고. 그렇죠. 여름이고 요 상황이 벌어진 건 봄에 벌어진 상황. 봄에 그러니까. 봄에 물난리와 상관없잖아. 예. 그러니까 7, 8월에 이제 장마가 들어갔고 홍수가 나갖고 이제 농사를 망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조사를 해보려고 조사단을 보내려니까 조사단 또 방북을 갖다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 자기 3년치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조사는 못 하게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봤더니 95년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북한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일 먼저 벌어진 게 탈북민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탈북민이 95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나요? 예. 그때서부터 이제 근데 그 전에도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소수였고. 그 몰골이 틀렸어요. 몰골이. 못 먹어갖고 어. 삐쩍 마른 사람들이 만주로 넘어와갖고 식량을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95년도 그 하반기부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숫자가 그냥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니까 국제사회에서 보니까 틀림없이 식량 위기가 벌어진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삐쩍 고르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완전히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국제사회의 조사라든가 방북을 거절을 하면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방북 요청을 하는 일부를 허용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체제 선전 목적으로 기자들을 갖다 받아들여 갖고 좀 보여줍니다. 그렇지. 대신 이제 좋은 데만 보여주죠. 근데 반복되다 보면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통제를 하지만은 지나가다 슬쩍슬쩍 본 기자들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기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몇 번 이제 방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한의 참상이 슬쩍슬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네네. 참상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방북을 해도 이제 김일성 동상에 가갖고 이제 헌화를 해라. 뭐 이런 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방북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식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이제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옆 건물에서는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선전용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하고 그게 이제 있죠. 95년도 말부터 95년, 96년, 97년 뭐 이런 거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관련 자료 좀 우선 자료 좀 보고 이야기할까요? 네네. 예. 이게 좀 약간 미국 ABC 방송에서 오늘은 미국 CBS 방송이 자사 취재팀이 아메리케어라고 하는 미국 구호단체와 북한에 들어가 촬영한 특집물을 보도했습니다. 저 사람 들어가 다분히 촬영한 북한 거예요. 당국을 부추겨서 취재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용이었지만 새로운 관심을 끌기보다는 결국 실패한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저게 이제 그래서 슬쩍 이광수 보여준 특파원이 거네. 예, 그렇습니다. From CBS News. 20시간 동안의 북한 체류. 미국 기자가 본 북한은 온통 모순 투성이었습니다. Near billboards showing North Korea's bounty, we saw dried up cornfields and have never been seen before. They show refugees from starvation, searching desperately for food. Relief workers call them goners. Some lie dead along railroad tracks. North Koreans couldn't hide a man digging through a garbage dumpster looking for food.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On the outskirts, a woman appeared and began shoving the more sickly people back outside, away from our camera. There was a large crowd of people out here waiting to come into the hospital, and as soon as we came with our camera, they were scattered. Back inside, we learned there is no medicine on the hospital shelves. These people are lining up to get a ration of leaves, which will be 약초를 ground up to make an 병원에서? herbal 야, tea. 굶주린 어린이들을 보여주면서 김일성 창가를 부르는 어린이들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성에 피터방 상트 기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고 말합니다. 저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좋네요. 예, 그렇죠. The new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ed us to give out, the bottom line is anyone who watches this show will say, this is a society that is failing.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적인 당 주석직 취임식을 앞두고도 몇몇 미국 언론을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게 몇 년도죠? 그러니까 95년서부터 한 97년 정도까지 이제 가장 심각하게 식량난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 보니까 아니 약국에 병원에 약은 없고 약초를 나눠줬던 게 예, 완전 원시 사회로 돌아간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도 지금 뭐 심각하게 완전히 그 뭡니까 기아 상태에서 누워 있는 장면도 예, 보이고요. 야 참. 근데 이제 국제사회의 분노를 갖다 더 크게 일으킨 거는 이제 만주로 식량을 찾아 넘어갔던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북한에서 정보 요원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체포조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찾아 이제 그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강제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의 품을 벗어나서 도망간 사람이라고 해갖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배반자를. 예. 그러니 그 공개 처형을 하는 걸 본 사람이 또 탈북해서 이거를 갖다 증언을 하니 세계에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살기 위해서 네. 식량 구하러 간 사람을 배반이라고 공개 처형해 버리면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꼼짝 말고 죽으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살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지금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륙에 깊숙이 있는 사람들 그 짓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 대부분이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했죠. 제가 황장엽 씨한테 이제 황장엽 씨하고 같이 왔던 김석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체코의 기업소 북한과 연합 기업소 대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가끔 국내 보고하러 왔다가 또 체코에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 보고 저때 국내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역을 갔는데 그 역에 어마어마한 큰 구덩이에다가 계속 시체를 집어넣더랍니다. 그게 95년도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황장엽 씨가 그 당시 이제 그 비서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어떠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었대요. 그랬더만은 지금 수백만이 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공장을 방문했더만 평양 근처 공장이었던가 봐요. 거기에 이제 공산당원이 추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습니다만 수령 동지 잘못이라 그러고 죽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당원까지 그 정도니까 일반은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함경도 북도 이쪽에는 거의 뭐 버린 자식들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살려고 나갔는데 그들 다시 처형해 버리고 그리고 또 당시 식량난이 있는 300만이 죽었는데 대부분 다 버린 자식들의 예, 성분이 남은 사람들. 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황교안 씨 들었는데 이야기 좀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 황장엽 선생이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정설로 퍼지게 된 그 계기가 됐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려고 그럽니다. 데이터가 있겠죠, 뭐. 예, 데이터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이 노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이 북한과 예를 들면 북한 인권, 북한의 실상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이 일선에서 일한 분입니다. 우리 이거 노하라 TV는 우리 서상범 위원이 여기에 나온 것을 굉장히 좀 그 감사해야 될. 우리 그리고 잠깐 좀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서상범 위원도 무슨 TV를 하나 만드셨어요? 북한 인권 관련. 예, 출연해서 난 방송분을 갖다 올리는 그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이름이? 서상범 TV입니다. 서상범 TV. 여러분 서상범 TV입니다. 앞으로 아마 뭐 지금은 현재 뭐 출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분이 국제 안보 문제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기 좀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서상범 TV. 저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저 서상범 TV 지금 지난주 했던 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서상범 TV에서 많은 북한 인권 관련 소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인권 문제하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서유럽 사람들. 이쪽에서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지 않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해갖고 많이 그 이슈를 제기하고 인권 단체에서 많이 이제 이 실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대북 결의안을 갖다 내라고 막 압력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당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최초로 대북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 전에 그러면은 저들이 지금 그 식량을 구하러 간 사람들이 탈북해서 식량을 구하러 만주로 갔는데 체포전을 보내서 그들을 잡아 들여와서 그들을 공개 처형했단 말입니다. 예, 그에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없나요?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1시간 정도 그 특집으로 따로? 만들어서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네네. 특집으로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증언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 예. 그리고 난 다음 다시 탈북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들을 공개 처형했다. 네네. 그러면서 참상들이 그러니까 그 인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 여기는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해갖고 유엔에다 청원이 들어가서 그래갖고 2003년에 최초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거 2003년도에요. 그 관계 동영상을 잠깐 보시죠. 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저기 2003년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등이 공동 제안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53개 회원국의 표결로 채택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김대중 28개 나라, 시절이죠. 반대 10개 나라, 2003 기권 년은 14개 나라로 아닙니다. 과반수가 문재인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유엔 인권위는 결의를 통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국제 지원 단체들이 지원 식량의 저게 분배를 나오네요. 감독할 수 고문 있도록 공개 처형. 자유로운 네네. 여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국제 인권 기구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의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표결 불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전기를 맡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민주화대표부 등 일부 단체들은 정부의 표결 불참을 청와대에 있을 비난하고 때 나섰습니다. 예.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정부 규모의 서명 운동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유엔 인권위 표결을 둘러싼 논란은 뭐 정부 관리야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KBS 뉴스 그렇죠. 양지우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게 2003년도 상황이군요. 네, 지금은 뉴스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때 이제 북한에서 만연한 영양실조 상황에 대해서 유의를 표하며라는 문구가 하나 더 저 들어가 안에요? 있고요. 기아 사태를 갖다 표현한 근데 거죠. 지금 결의안 내용도 굉장히 세네요. 고문 처형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세잖아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처음 통상적으로 시작부터 지난번에 네. 우리 저 누굽니까 그 서상보 위원께 소개해 주신 결의안들 내용은 뭐 아주 뭐 무슨 유의한다 네네. 뭐 그다음에 뭐 협조하라 뭐 요 정도였지만 뭐 저건 아예 1번부터 저렇게 세게 이게 좀 상당히 세게 나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 조항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기아 사태하고 외국인 납치. 예, 그게 지금 뉴스에서 빠졌는데 그 외국인 납치 쪽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젊은 일본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뭐 연관성이 없고 몇 년도라고요? 80년 90년대. 그 시에? 예. 60년대가 아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뭡니까 제일 교포들 그 뭐야 납치해서 가는 때 말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북한 소행이라는 게 밝혀진 게 김현희 때문에 밝혀졌어요. 80년대, 90년대 일본의 청년들이 없어졌는데 네네. 그게 북한 소행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김현희가 그때 칼기 그 폭파하고 난 다음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자기가 일본어를 배웠는데 그 납치된 일본 여자한테서 일본어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혹시 이 실종된 사람들이 혹시 북한에 납북된 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본에서 굉장히 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거를 갖다 이제 계속 거부를 했는데 2002년에 이제 일본하고 북한하고 말하자면 이제 수교를 하는 그 문제가 나와갖고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을 해갖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뜬금없이 납북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깜짝 놀랐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자기네가 열 몇 명 정도를 납치를 했고 지금 그중 몇 사람은 죽었고 몇 사람 살아있다. 이걸 김정일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 왜 그런 자해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때 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들끄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그 실종된 사람이 실제로는 다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이 아니냐 해갖고 쫙 조사를 해보니까 실종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의혹이 있는 사람만 골라내니까 한 200명 약간 안 됩니다. 200명 정도나. 네. 이제 북한에서는 한 13명 납치했다는 것만 인정을 했는데 일본에서 보면 한 200명 가까이 될 거로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로비를 해갖고 외국인 납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저기 한번 저 2002년도인가요? 그렇죠. 고이즈미가 가갖고 김정일하고 하는 사건이죠. 고이즈미 저거 한번 떼어보시죠. 저기 김정일 납치 사과한 거. 2002년도. 왼쪽이 고이즈미고 그 안에 아베가 있고 그다음에 김정일은 이때 지금 사과를 한 거죠. 네네. 정말 저 이상한 일이군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게 말하자면 당시 이제 양국이라기보다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 직전까지 갔다고 예측을 했는데 저 고백 때문에 그 일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김정일이 그 저거들 초대했을 때는 관계 개선하려고 초대했을 텐데 김정일 말 때문에 이제 아마 실수로 나왔나요? 그런데 저게 납치하는 게요. 저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 저 문제도 우리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쟤들이 그 전라남도 이쪽 지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데려갔어요. 네, 아무래도 이 납북자 문제도 차후에 한 꼭지를 해갖고 한번 쭉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납북자가 여기 뭐 지금 일본뿐 한국에서도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2003년에 또 결의안이 나왔는데 북한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4년에도 또 결의안이 나왔는데 그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을 임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액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태국의 법대 교수인 문타폰이라는 분을 갖다 임명을 했는데 북한이 이분의 방북을 갖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 보고관 얘기를 여태까지 몇 번 했는데 좀 설명드리면은 임기는 1년이고 한 몇 차례 연장해서 최대 한 6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근데 보수는 없는 명예직인데 특별 보고관이 예,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해당국에 가갖고 그 조사를 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에 보고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럼 활동비는 어디 유엔에서 경비는 유엔에서 경비는 줍니다. 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게 유엔의 이름을 걸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자고 하고 보여달라는 거는 대부분 보여줘요. 그렇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청원을 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이 양반한테 가갖고 자료를 넣고 증언을 하고 청원을 해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해서 유엔에 보고를 네, 하는 건데, 근데 북한에서 방북을 거부하니까 이 양반이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오면 탈북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탈북자들을 만나서라도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나오니까 가장 많이는 한국에 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타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시기에 또 탈북자들 굉장히 많이 왔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2005년에는 결의안의 그 주체가 올라갑니다. 대개 보면 이제 그 회사나 뭐 국가 간의 얘기를 할 때 뭐 국장끼리 얘기하고 장관끼리 얘기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되면은 이제 정상끼리 얘기하고 하듯이 유엔에서도 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걸 총회로 올려요. 해서 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옵니다. 2005년에 이제 최초로 총회에서 결의안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2003년도에는 최초의 결의안이 나왔고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2004년도는 특별 보고관이 임명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는 드디어 총회로 이제 올라가서 얘기하는데 뭐 대개 전에 했던 결의안이 이제 반복되고 조금 어쨌거나 계속 지금 네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이제 하나하나 추가되는데 하나씩, 2005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들어간 좀 특이할 만한 거는 FAO가 국제 식량 기구가 북한 주민한테 식량 구호하는 거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황을 알게 됐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다 많이 식량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식량을 지원했고 많은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 식량을 갖다 공평하게 이제 분배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모니터링해야죠. 모니터링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군대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식량을 지원하는 곳을 갖다가 평양남도, 황해도 이쪽 지역을 갖다가 한정을 지어요. 자기들 출신 성분 좋은 데만. 네, 함경도 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리고 식량 갖고 들어가면은 뇌물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구호 단체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괴롭혀 갖고 이때 FAO의 그 대북 식량 구호 책임자가 화가 나니까 이런 소리예요. 유엔은 더 이상 북한에다 식량 지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지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조를 요청해서 원조를 하는데 그 원조를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왜 원조를 해주냐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해졌으면 유엔 결의안까지 이게 결의안에 FAO 활동에 방해하지 마라 북한은.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아주 의외였던 게 2005년 말까지 평양에 있는 유엔 기구들 다 나가라. 유엔 식량 기구라든가 공업 기구라든가 뭐 해갖고 당시 평양에 유엔 기구들이 한 6개, 7개 정도가 조그만 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 갖다 다 내쫓아 버립니다. 아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그래도 좀 참으면서 그냥 고려하고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됐는데 2009년에 가갖고
아주 유엔을 갖다가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2006년에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엔의 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총회 말고도 경제사회이사회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인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승격을 시켜갖고 이사회로 만들어서 총회 보조기관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도입한 제도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라고 해갖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마다 자기 나라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라라는 제도가 시행을 됐는데 2009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이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회의는 이제 이렇게 앞에 북한 사람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자기네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사국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회의 때 앞에 나와 있으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사국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을 하는데 질문도 하고 그 지적을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당연한 것들만 지적을 했어요. 정치범 수용소 폐지해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해라. 그렇지. 사형 같은 거 하지 마라. 아동 보호해라. 뭐 이런 아주 지극히 문명국이라면은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갖다 쫙 했는데 그 167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권고를 했어요. 지극히 문명적인 권고가 167개나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문명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니 지극히 문명국에서 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 지적이 167개나 나왔으면 네네. 그게 뭐 얼마나 심각했으면 온갖 게 다 나온 거죠 그게. 아니 어느 나라든지 대개 뭐 한 200~300가지씩들은 그래요?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그 소소한 문제들도 그렇지, 많거든요. 소소한 문제들이지만.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에는 지적할 것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개선하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인 태도였어요. 대개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사항은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옵니다. 근데 167가지 중에 북한 애들이 50가지를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정치범 수용소 우리 없다. 그러니까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그것들을 못 받아들이는데 그걸 아예 그냥 대놓고 거절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머지 117개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묵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갖고 이 자기네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뭐 정치범 수용소, 식량 부족 이런 것들은 날조된 것이다. 사실에 틀리다. 당연히 이런 걸 거부한다. 유엔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거고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이중 기준이고 북한을 차별화하는 거다. 아니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보편적 검토는 받을 수는 있지만은 유엔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들이 듣질 않겠다. 그 회의에서 이렇게 하는데 2006년에 시작해서 2009년이면 거의 모든 회원국이 한 바퀴 돈 해였거든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렇게 거칠게 유엔이 하는 일을 갖다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엔에 맞짱뜨기다가 나온 나라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유엔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분노를 면치 못한 화가 거예요. 났겠네요. 예.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 유엔 인권 최고 대표였던 필레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를 갖다 화나게 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남아공 출신의 여성인데 인권 변호사였어요. 인도계인데 그 남아공에는 인도 출신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남아공이에요? 영국 식민지 지배할 때 영국에서 인도 사람들을 많이 들여다가 거기서 이제 실무 직원으로 썼어요. 간디도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남아공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 케이스인데 이 필레이가 굉장히 이제 성격이 강골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열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걸 뭐 좀 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표명을 했고 그때 이제
문타폰 특보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다루스만이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 특보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특별보고관. 이분은 좀 더 그 명성이 더 나은 분이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검찰총장을 역임을 하고 오.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 나서서 제1야당 대표를 했던 분이에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법대 교수였던 문타폰하고는 좀 다른 좀 더 거물급이 나름대로 거죠. 무게가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보관이라는 게 이름은 거창해도 실속이 별로 없거든요. 뭐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있어봤자 제네바에 한 두세 명이서 이분 일정을 갖다 감독하고 이분이 이제 유엔에 보고할 때 보고서 정리하고 자료 정리할 그 정도만 하고 밑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휴먼 라이트 와치라고 미국에 있는 세계 있죠. 최대의 인권 단체에서 예.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2명 고용을 해갖고 고용을. 네. 오. 그 휴먼 라이트 와치에서 고용을 해갖고 이 다루스만한테 인턴으로 파견을 보내요. 오. 그러니까 다루스만 입장에서는 이제 와이낫이지 뭐. 그렇죠. 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갖다 한번 연구해 보라라고 지시를 하고 이 사람이 이 두 양반이 열심히 연구해 갖고 내놓은 게 특보관 하나 갖고는 역량 부족이니까 조사위원회를 만듭시다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를 갖다가 필레이가 이제 받아들이고 다루스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인권단체들 그거 의견 굉장히 좋다. 그래갖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을 넣어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만들라고. 위원회 만들어라고. 네. 그때 계속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점점 그 북한을 압박하는 단계로 계속 그 수위를 높이는군요. 예. 그래서 그 인권이사에서 이 논의가 되면서 점점 지지국이 늘어나는데 유엔 기구가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천천히 해갖고 이제 그 다루스만 특보관이 2010년 정도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2013년이 돼서야 이게 이제 그 결의안이 나오게 되는데 결의안에 이제 그 포함이 되게 되는데 2013년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운이 좋았던 해였어요. 2013 북한 인권. 년도. 왜냐하면 그 인권 이사국은 임기가 3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2번 연임은 못 돼요. 한 번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개별국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내놓으면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 있지. 러시아,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이때 베네수엘라만 이사국이고 나머지 4개가 이사국이 아니었어요. 오, 그럼 반대할 사람이 없었네.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베네수엘라밖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뭐 굳이 반대 안 하겠다 해갖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자는 그 내용이 북한 결의안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됩니다. 만약에 뭐 중국, 러시아, 쿠바, 북한 이런 나라들이 짱짱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 못 만들죠. 뭐 그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딱 비어갖고 이게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그때 이제 그 운이 좋은 일인데 요 관계 그 뉴스를 갖다 한번 일단 보고 넘어가시죠. 관련 자료 좀 띄워봐 주시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며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기 1년으로 해서 조사위원회가 결의안이 나왔는데 5월 달에 들어서 이제 조사위원 3명이 발표됩니다. 마이클 커비라고 이제 그 호주에서 대법관을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냐 비르세코라고 세르비아에서 헬싱키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인권 변호사분 한 분, 그리고 다루스만 특보관까지 했고 3분, 그리고 세 분을 갖다 그 보좌진 10명 이렇게 뽑았고 5월 달에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이정훈 대사는 그때 이제 북한 인권 대사 그 뭐랄까 위원장이 좀 다른 분이 됐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의 폭과 권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의 아이라스라고 내전을 갖다가 끝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계세요. 대통령을 2번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을 갖다가 이제 밀었는데 저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봤는데 커비 위원장 사진을 갖고 왔는데 커비 위원장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커비 위원장이 처음 임명됐다고 했을 때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그 우려가 컸습니다. 아니 이분 성향이 어떤지 이제 좀 살펴보니까 할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에요. 그래? 예. 그리고 그 부친이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리버럴이고 소수자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일종의 중도 좌파에 속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북한 그 같은 그런 인권 참상국의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예,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한국의 주사바닥은 아예 질이 다르니까. 예, 그거 다 아무래도 틀리죠. 그나마 문명국이니까. 네네. 문명국은 좌파도 좀 나은가 봐. 예? 근데 관련 자료 좀 보실래요? 예. 근데 이분이 임명된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진짜 하느님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갖다가 도와준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은 이런 좌파 출신이 좌파를 더 예. 이런 조사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게 아니고 이게 한 6번째 구성이 돼 갖고 이제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제 초창기인데, 조사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1년 동안에 그 조사를 다 못 해요. 뭐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5월달에 임명되고 직원 다 뽑고 나니까 출범은 7월 1일날 출범을 하는데, 당연히 북한에서 방북을 허용할 일이 없잖아요. 거절을 해요. 그럼 이제 조사위원회 조사에 이제 난관이 이제 부닥친 거죠. 그랬더니 커비가 새로운 방식을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조사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현지 조사가 안 되니까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해서 공청회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합니다. 그게 처음이군요. 네, 이게 처음이에요. 탈북자 대상 공청회. 네, 그래갖고 유엔 기구에서 하는. 네네. 그래갖고 서울, 동경, 워싱턴, 런던 이렇게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의 그 증언을 듣는 거죠. 네네. 이 공청회 상황을 갖다 한번 좀 보시죠. 네, 탈북자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산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한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첫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탈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합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일. 정치범 수용소 출신 신동혁 씨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교화소로 끌려갔던 지연아 씨가 끔찍한 고문과 학대의 기억을 토로했습니다. What do you say was actually happening at that time? 사실 수용소에서는 이제 1년에 2번씩 꼭꼭 공개 채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는 식량과 고문,
수용소, 표현의 자유 등 모두 9가지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1차적으로 보고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 정치범송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북한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북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이렇게 COI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를 벌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 조사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In which the counselor for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indicat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was not going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 북한 인권조사위는 오는 24일까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납북자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중간 보고한 뒤 내년 3월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분이 대단히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갖다 요청을 하는데 그럼 우리도 탈북자들 많이 와갖고 그 증언을 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공을 했는데 우리 정부나 이 기타 연구기관의 해석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순수하게 탈북민이 얘기한 그 원자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위원장이 되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를 알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자기 집 앞에 한국인 교회가 있대요. 자기가 한국이라는 거 아는 거는 그 한국인 교회 하나, 한인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8월달에 이제 공청회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야, 그러면 뭐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네요. 예, 신속하게 그 처리를 하셨는데 그때 이걸 5월에 임명되고 7월에 위원회 예를 들면 직원들 꾸리고 8월에 바로 왔으니까. 그때 이제 북한 인권 전문가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두고 비로소 이제 저희가 좀 안심을 했는데 말하자면 북한이 식량난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 북한이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식량 생산이 좀 줄어들었다.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북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 수준이지 이 정도 갖고 대규모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식량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300만 정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300만이라는 건 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대규모 아사 사태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는 있겠지만 유엔에서 그 후에 추정하기로는 한 80만 명 정도가 이제 굶어 죽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300만 명 설이 이제 굉장히 흔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집계도 안 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커비 위원장이 내린 결론은 그예요. 북한 정권이 식량 배급을 갖다 무기로 해갖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배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제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5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석 달 만에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분노를 했어요. 이 분노가 이때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 노인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북한 운동에 매진하게 하는 동력이 됐어요. 금년도 이사회 때도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보리를 통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힘드니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번에 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그분이 분노했던 건 정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접근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식량 사태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식량 죽였다. 사태를 빙자해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예를 들면 자신의 정치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세층 적대 계층을 죽인 거다. 그렇죠. 살해한 거네요. 그 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냥 불가항력적인 식량난 같으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인 거군요. 네네. 야, 이렇게 쭉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식량 나했나 것까지만 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쌀의 생산량이 적어서 죽은 건 줄 알지만 적어도 정권이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은 이 코비 위원장의 예를 빌면은 그 정도까지 예를 들면 대규모 아사 상태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양 실조 정도 사람들 좀 늘어나는 거지만. 네네. 그러니까 아예 식량을 차단해 버린 거죠. 자기 적대적 그렇죠. 계층에. 네네. 그래서 11월 달쯤 돼갖고 이제 그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 하는 게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고서를 갖다 유엔에다 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정훈 대사가 그 커비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1년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임기를 좀 연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조사위원들은 다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도 임기를 연장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커비 위원장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조사 다 끝났다. 결론 다 났다. 내년 2월 달에 최종 보고서를 내고 위원회는 해산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증언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별로가 없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탈북민들한테 들었던 그런 수없이 들어서 이젠 지겨운 얘기들밖에는 나온 게 없는데 그거하고 결론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무슨 결론이 났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초안이라는 거를 갖다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관계국에다 회람을 시켰어요. 그때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초안 전체를 저희 한국 정부에다 주지를 않았어요. 한국 정부에 관련된 부분만 잘라서 줬어요. 그 결론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래갖고 그 나온 걸 보니까 진짜 뭐 그다지 손댈 것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호주가 대법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선 시대의 유교적 전통하고 일제 시대 때 그 권위주적인 그런 분위기가 현 정권에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 그거 한 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눈에 띄는 게 나머지는 그 뻔한 얘기들.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떻게 결론을 내지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갖다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랬겠네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갖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커비 위원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까지 이르는 거군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커비 위원장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정을 바친 네네.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본인은 보셨겠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커비 위원장의 공을 갖다 굉장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국제회의 같은데 이제 초빙을 해서 소개를 하면은 커비의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역사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꼭 치사를 한 마씩씩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오늘 지금 서상범 위원장의 정말 핵심적인 그러니까 유엔 인권 보고서가 나오는 과정도 설명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는 그지만 커비 위원장이 그러면 왜 이 사람도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나왔을까? 그리고 그가 짧은 기간에 정말로 그 내렸던 그 결론이란 바로 그것은 우리 초기에 서상범 위원께서 설명이 줬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아니다. 식량난을 이용한 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적대 계층,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살해한 거다. 나는 결론 때문에 정말로 분노하고 그리고 저기를 정말 목숨 바쳐 일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알지만 이 커비 위원장의 활동과 그다음에 커비 위원장이 왜 그렇게 정말 자신의 전체를 던져서 나이든 은퇴한 그 대법관 출신의 노인이 저 일에 매달렸을까라는 의문이 정말 일정 부분 좀 풀리는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예, 그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네. 그 보고서가 어떤 뜻을 갖고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오늘 지금 서상범 위원장의 정말 증언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북한에 예를 들면 수십만 명 혹은 황장엽 씨 얘기는 300만 정도 그리고 유엔에서는 80만 정도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죽은지 모르지만 적어도 80만이 됐든 300만이든 어마어마한 사람의 시 하나의 인구가 없어진 아사 상태입니다. 그 아사의 그러니까 죽음 상태로 몰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 컵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정권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거고 살해한 거다. 정말 인간으로서 저질 수 있는 최악의 만행이었다라는 것들이 오늘 얘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서성기 위원장께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 내용이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북한 정권이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굶겨 죽였다. 이건 진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한 번 공조처로할 일입니다. 예,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인 일부러 굶겨 죽인 북한 정권의 만행. 그러다 보니까 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과 친하지 않은 저 정신머리 나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화가 치밀군요. 그리고 북한만 쳐다보면 교류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권에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인권을 알아야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 주사파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많은 죄악을 북한 인민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동호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